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전에 소개받은 관세법인 더 컨설팅 그룹의 오서경이라고 합니다. 어제까지 되게 더웠고요. 오늘 오후부터 비 되게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 막간에 굉장히 그나마 좋은 날씨에 여러분을 뵐 수 있어서 진짜 기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통관과 관세인데요. 이 통관과 관세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관세사로 근무한 지 15년이 넘어가는데 항상 이제 기업 고객들만 이렇게 대하다가 사실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 또는 조금 다른 형태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뵐 기회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여러분한테 모든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아까 서정 대표님 말씀하셨던 글로벌 셀러로 내가 어떤 것들을 알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컨셉을 정확하게 딜리버리 드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넓은 범위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내용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내 손 안의 해외 시장 글로벌 셀링이라는 그림으로 잡았습니다. 그게 아마존이 됐든 이베이가 됐든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나가서 팔지 않아도 물품을 팔려고 하시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손 안에 또는 여러분 책상 안에 이제 세계 시장을 갖고 계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사실 어저께 제가 소정 대표님이랑 얘기하고 같이 좀 깜짝 놀랐던 부분들인데 제가 한 5년 전쯤에 그 정부 기관에서 주최한 회의를 간 적이 있어요. 그 회의가 무슨 회의였냐면 정말 딱 그 타이틀이 역직구 활성화 방안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역직구란 말을 처음 들었어요. 아니 도대체 직구는 알겠는데 역직구는 뭐야? 라고 해서 봤더니 사실 직구도 줄임말이죠. 요즘 애들 좋아하는 줄임말인데 직구 자체가 사실 이미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거를 줄여서 해외 직구라고 하고 여기서 해외자를 다시 떼고 직구라고 했는데 그거를 다시 역직구란 단어를 쓰다 보니까 도대체 저거는 뭘 하는 건가가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저께 제가 그 또 관세청 관련해서 교육이 있어서 행사를 잠깐 다녔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되게 이제 그 관세 공무원 되게 높으신 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여쭤봤어요. 혹시 역직구란 단어를 아십니까? 상당히 모르고 계세요. 역직구가 무슨 말이지? 사실 역직구는 되게 와닿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포괄할 수 있는 단어를 제가 서주영 대표님을 통해서 들었으니 바로 그 단어는 사실상 글로벌 셀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셀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트레이딩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역 자체가 글로벌 셀링이고요. 그 글로벌 셀링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이상한 언어의 조합인 역직구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되게 오늘 제가 1섹터를 들으면서 놀라는 부분들이 제가 사실 되게 하고 싶은 말을 1섹터에서 되게 많이 해주신 거죠. 왜? 여러분은 그냥 단순한 역직구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정식 무역 거래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익스포터로서의 내용과 책임을 아셔야 된다는 부분들을 먼저 저 똑같이 서두에 깔고 나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익스포터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국제무역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국제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되게 정의는 심플합니다. 물품이나 서비스 따위를 국가 간에 있는 서로 다른 사람끼리 교환하는 것. 이 이상 없어요. 자, 그러면 예전에 아주 전통적인 무역의 객체, 뭘 가지고 무역을 했냐면 그때는 사실은 물품을 가지고 했겠죠. 그러다가 그 범위가 확장이 돼서 서비스로 갔고 사실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자본 자체를 무역의 범위로 삼는 게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여러분은 지금 아마존이나 또는 어떻게 보면 이베이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셀링 플랫폼에다가 물품을 파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무역을 하시는 그 당사자십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여쭤볼 게 있어요. 무역을 우리나라에서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3가지 법령이 존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역에 관련되는 3가지 기본법의 존재가 있어요. 그 3가지 기본법이 뭐뭐가 있을까요? 네, 대외무역법. 직접 항상 나와 있죠. 관세법. 나머지 하나는요? 뭘까요? 네? 네, 외국환 거래법이죠. 자,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사실 외국환 거래법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외국환 관리법이었다 이름이 바뀌어서 외국환 거래법이 됐거든요. 이 3가지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무역거래의 기본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법령을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 법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와 기본 프레임은 알고 계셔야 정확하게 무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무역에서 아주 정말 기본이 된 대외무역법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 무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품 등, 근데 이 물품 등이라고 하는 건 물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들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물품 같은 것들을 수출하고 수입을 말하는 거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품을 수출입하시려면 대외무역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법, 외국환거래법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좀 아셔야 된다. 그래야만 어떻게 보면 안전한,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잘 파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업을 오랫동안 잘 해가실 수 있는 안전한 베이스를 만들어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법령들은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글로벌 셀링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기업 거래만 하다 보니까, 기업 고객사만 있다 보니까 아마존이나 이베이나 이렇게 이제 글로벌 셀링, 우리가 어떻게 보면 편히 얘기하던 그 역직구 하시는 분들은 어떤 단계로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될까를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 글로벌 셀링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요 책을 사봤습니다. 꼼꼼한 아마존 셀러 가이드북이라고 서수영 대표님이 지으신 책을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느라고 샀어요. 네, 그리고 제가 사고서 나름 한번 정독을 한 2회 정도 하면서 거기서 얘기하는 키워드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딱 이렇게 갈리더라고요. 맞죠? 저 정리 잘했죠? 그래서 보시면 아까 이제 1섹터에서 많이 말씀 주셨던 준비 과정,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는 그 판매 과정, 그리고 물품을 옮기셔야 되기 때문에 물류에 대한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셔야 되는 내용들을 참 이 책에서 아름답게 담아 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진짜 보셔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 중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관세랑 통관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가격 설정 부분과 관세 부분이 연계가 되고요. 또 하나가 수출과 수입 부분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수출 수입은 제가 통관이라고 하는 큰 섹터를 말씀을 드리고, 가격 설정에서 고민하셔야 되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그 다음 섹터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거나 준비를 다 하셨어요. 마케팅, 소싱 잘 하셨고요. 입점 잘 하셔서 잘 정리하셔가지고 거래까지 성립이 됐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FBA를 하시든 FBA를 하시든 아니면 FBM을 하시든 뭐를 하시든지 간에 물건을 내가 소싱한 장소에서 구매자가 있는 곳까지 기본적으로 뭐 하셔야 되냐면 이동시키셔야 될 거잖아요. 그 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사실은 통관이라고 하는 영역이고요. 흔히 우리가 영문으로는 커스텀즈 클리어런스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단계들입니다. 자, 앞에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수출입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크게 두 덩어리로 구분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물품의 이동이고요. 두 번째는 권리의 이전입니다. 자, 제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를 해외에 있는 구매자한테 준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사람한테 물품이 감과 동시에 내가 판 그 물건을 그 사람이 사용, 처분, 소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만약에 여러분이 물품을 옮겨줬는데 그 사람이 쓰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작물 같은 거. 제가 서주영 대표님 거를 훔쳐다가 팔았어요. 그러면 분명히 물품은 옮겨놨습니다만 이 물건은 권리가 제대로 이전된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용 처분에 문제가 있어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아까 그 지적재산권 말씀하셨는데,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사용, 처분, 소비하는 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단순히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물건을 완전하게 사용, 소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이제 이전을 해주는 게 사실은 수출입 프로세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거의 전제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 무역이라는 전제를 먼저 깔아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일반 무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뭐 임가공도 있고요. 사실은 뭔가 임대나 임차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마존 같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물건을 판매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판매에서는 이 두 가지가 공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럼 이러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요 단계를 따라가면서 이루어지겠죠. 뭐가 됐든 셀러는 물품을 사실은 프로큐어먼트를 하게 됩니다.
소싱을 하게 되죠. 어떤 상태로든. 내가 만들 수도 있고요. 내가 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던 것 중에 그냥 줄 수도 있어요. 어떤 상태로든지 내가 처분하고 싶어하는, 내가 거래하고 싶어하는 물품을 가지면 그 물품은요, 국내 운송을 통해서 물품이 선적이 됩니다. 선적이 되면 그게 항공이든 해상이든 물품이 가겠죠. 그럼 도착지에서는 물품을 내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관세적인 프로세스에서는 보세구역이라는 곳에 물품이 1차적으로 장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나와서 바이어한테 이동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련에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신고사항이 필요하니, 첫 번째가 수출 신고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 옆에 있는 게 수입 신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지점을 표시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이 지점에는 사실 의미가 있어요. 자, 딱! 수출 신고는 제가 어디에다가 지점 표시를 했냐면요. 선적하기 전에다가 표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쪽 수입 신고를 보시면 어디다가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걸로 보여지세요? 보세구역에서 나오기 전에 표시를 했어요. 문 앞쪽에다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디테일하게 표시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수출 신고는 무조건 물품이 선적되기 전에 하는 거고요. 수입 신고는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을 되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 큰 그림으로 도식화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드렸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퉁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통관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계들인 거죠. 자, 그럼 통관에 대한 것들을 조금만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통관이라고 하는 단어 보시면요. 영문으로는 통하는 거고요. 관문을 통하는 거예요. 사실 관세가 뭐 예전부터 찾아보면 관문세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국가 간에 움직이는 거에서 관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세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혹시 이제 교회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저희 이렇게 뭐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혹시 세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아세요? 있어요. 세무, 세리들이 뭐 어떻다 저떻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세리가 원래는 관세 공무원인 거예요. 국세 공무원이 아니고.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아직 경제적인 토양이 갖춰지지 않아서 충분히 세금을 걷지 못할 때 외국에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예전부터 국제무역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쓰였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도 관세 사고 관세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지만 세무보다 더 중요했던 게 관세인 건 거고, 더 수많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게 관세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통관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의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통관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물품을 수입, 수출, 반송하는 건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행하시는 우리나라에서 나간 수출 신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 신고, 우리나라를 찍고 나가는 반송 신고 모두 우리나라 관세법에서 얘기하는 내용에 정확하게 맞게끔 진행을 해주셔야 여러분이 안전한 트레이딩 업무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두 개 선을 그어놨는데, 사실 제가 웨비나랑 제가 이제 페이오니아랑 하는 게 지금 3번째 행사인데, 요 직전 행사가 이제 웨비나에서 제가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웨비나를 들으셨던 분들은 지금 제가 이 그려드린 그림을 아실 것 같기는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크게 실선을 하나 그어놨고요. 옆에 점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이름을 따로 붙였어요. 앞에 실선은 국경이고요. 뒤에 점선은 관세선입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국경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국경이에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영토, 영국, 영해로 구성되어 있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국경 밖은 당연히 뭐가 되냐면 외국이 되고요. 국경 안은 뭐가 되겠습니까? 내국이 됩니다. 맞죠? 자, 국경 안에 있지만 경제적인 관념선, 특히나 관세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선을 이제 또 하나를 그어놨습니다. 그걸 관세선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얘도 똑같은 거예요. 관세선 바깥쪽으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외국이고요. 관세선 안으로는 내국이에요. 관세의 개념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자, 둘 다 빨간 선인데 문제가 없어요. 여긴 그냥 외국이에요. 그죠?
그리고 둘 다 파란 선인데도 문제가 없어요. 얘는 둘 다 내국이에요. 그런데 국경 안에 있어서 내국이지만 관세선 밖에 있는 저곳, 저 빨간 선과 파란 선이 만나는 요곳이 뭐가 될까요? 우리가 업무를 하게 되다 보면 만나는 곳이. 뭐가 될까요? 퉁쳐서 얘가 보세구역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안에 있지만 관세선적으로는 밖에 있어요. 그게 바로 보세구역이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가 됩니다. 물론 뭐 관세법적으로 세금의 부과나 납부가 보류된 구역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제일 편한 건 분명히 국경 안에 있는데 관세적으로 우리나라가 아닌 게 보세구역이에요. 여러분이 무역 거래를 하시면서 가장 많이 만나는 보세구역은 보세 창고일 거고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개인 생활을 하시면서 맞닥뜨리는 보세구역은 뭘까요? 네, 면세점이에요. 면세점은 우리나라 관세법상 보세 판매장이에요.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이라는 게 어울리진 않죠. 면세랑 보세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세금 안 붙는 구역이니까 면세점 이렇게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해하기 편하실 거고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나라 안에 있지만 관세선 밖에 있어서 이런 이제 부분들이 보세구역이다라고 보시면 앞서서 봤던 그림들이 조금 더 이해되실 게 뭐냐면 분명히 비행기나 배가 날아오는 일정 시점에 국경은 넘었을 거예요. 맞죠? 하지만 국경을 넘는 시점에 수입 신고가 필요한 게 아닌 거죠. 왜? 관세 개념으로는 아직 국경을 넘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고 보세구역 자체도 여전히 관세 개념으로는 외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시점에 또는 여기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보세구역을 넘어서 그 나라 관세 영역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반드시 수입신고라고 하는 것들이 완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경과 관세선의 개념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아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 여기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통관을 하셔야 되는 시점은 자 그러면 분명히 위에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용해서 물품 수입, 수출, 반송하는 거고 이 관이 커스텀즈 클리어런스니까 관세선이라는 건 아시다 보니 자 여쭈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통관을 위해서 수입으로 일단 전제해 볼게요. 통관을 위해서 모든 게 준비되어야 하는 시점은 국경을 넘는 시점이겠습니까? 아니면 관세선을 넘는 시점이어야겠습니까? 어느 시점에 우리가 통관을 위한 준비를 끝내놓아야 할까요? 네, 관세선을 넘는 시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만 무슨 얘기가 우리가 필요하냐면 근데 관세선을 넘는 시점이 언젠지를 모르고 여기 넘으려고 준비가 덜 돼 있으면 보세 창고에다가 물건을 넣어놓으면 창고비가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준비들을 적기에 해놓으셔서 사실상 여기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가져가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여러분이 또 다른 물류비를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인 거고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것들을 조금 놓쳤다면 여기 넘어가기 전에 2단계에서는 우리가 통관이나 무역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준비해 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아마존으로 파신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 신고를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럼 수출 신고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출 신고는 수출국 관세 당국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딜까요? 어디다 하십니까? 수출 신고? 네, 관세청에다 하시는 건 거죠. 그죠? 관세청이 모든 데이터를 끌어모아서 관리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이 이 모든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는 게 사실상 수출 신고입니다. 그래서 수출국 관세 당국에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디테일하게 그림으로 말씀드렸어요. 수출 신고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하셔야 돼요. 저 가끔 받는 질문 중에 뭐 있냐면요. 수출 신고 안 하고 나갔는데 돈 받으려니까 은행에서 돈 못 준다는데 수출 신고 지금 해도 돼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개인적인 이제 이렇게 셀링 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안 됩니다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물품이 이미 나갔고 우리나라 관세법에서 물품을 수출하기 전, 그러니까 선적하기 전에 수출 신고해야 되는데 그럼 정확히 말하면 수출 신고한 후에 선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점이 굉장히 명확한데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수출 신고를 하셔야 되는 시점을 지나서 수출 신고를 못 하신 걸 발견하셨으면 여러분은 스스로 사실 뭐를 인지하신 거냐면 아, 나 밀수출했구나가 돼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밀수가 별게 아니에요. 밀수는요 우리나라 관세법 딱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출 수입 신고를 필요로 한 물품을 수출 수입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야 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 이게 밀수거든요. 사실 뭐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그래도 할 얘기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얼마 전에 그 H그룹의 그 딸과 어머니가 문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수입했던 것 중에 항공기 부분품으로 수입된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무엇을 사면서 항공기 부분품으로 신고했어요? 뭐 여러 가지 샀대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죠? 언론에 들리는 얘기로 보면 명품들이래요. 그런데 명품을 뭘로 수입 신고했어요? 항공기 부분품으로 신고했어요. 확인했어요. 항공기 부분품으로. 이거 밀수예요. 여러분, 물건 이미 내보내셨어요. 뭐 안 하고? 수출 신고 안 하고. 밀수하신 거예요. 밀수출, 밀수입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제가 안전하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것들 굉장히 사소한 차이지만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여러분의 안전도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품은 수출하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돼요. 선적하기 전에 수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굳이 말씀을 드리면 수출 신고가 수리되고 나서 30일 이내에 물품을 내보내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보내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시점적인 것들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수출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주는 게 수출 신고예요. 신고는요, 다른 거 없어요. declare. 내가 뭔가를 선언하는 거예요. 허가받을 필요도 없고 승인받을 필요도 없고요. 야, 나 이거 이런 물품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만큼에 팔 거야. 그래서 이때 보낼게. 끝이에요. 그럼 그 정보를 가능한 한 디테일하게 세관에 제공을 하고 관세청이 그 정보를 취합할 수 있어야만 우리나라 경제가 안전하게 무역 대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수출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엮여져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외환거래 정보도 잘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파셨어요. 돈을 받으셔야죠. 유상거래를 하셨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돈을 받으실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외국환거래법상 수령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은행에서 가끔 얘기할 때가 있어요. 돈 들어왔어요. 수령 증빙 갖고 오세요. 수령 증빙? 수출에서의 수령 증빙은 기초적으로는 수출 신고 필증을 말해요. 내가 물품을 팔았다는 정보. 그래서 내가 이 물품을 이 나라로 이 정도에 팔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돈을 이때 받는 게 맞아. 라고 하는 정보가 정확하게 얽혀 있어야만 우리나라에서 모든 통계를 잡고 무역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거기에 관련된 관리를 업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품 거래 정보와 외환 정보를 가능한 한 디테일하게 연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반면에 수입신고 볼게요. 수입신고. 자, 미국으로 갈 거면 미국 관세당국에 수입신고를 해야 될 거고요. 여러분은 사실상 수출자인 것들을 기본으로 하시지만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이 항상 엮여 있어요. 소싱을 우리나라에서 해서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체가 수입자가 되실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입신고도 마찬가지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관세청 미국의 CBP를 포함한 어쨌거나 수입국 관세 당국에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물품을 관세 영역 내로 반입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입 물품된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 거고 사실 여기서는 외환 정보가 중요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두 가지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수입에 대한 의무를 잘 이행했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잘 신고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수입 의무 이행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물품을 사거나 팔거나 사용할 때 정부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여러 가지 허가나 인증 같은 것들을 받았는지를 의미하겠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테고리별로 무언가가 등록이 되고 거기에 대한 입증 서류가 나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물품들이 사용되고 소비되고 수입되는데 의무들을 다 했는지를 기본적으로 확인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보다 미국에서 되게 힘이 센 기관으로 인지받고 있는 기관이 관사님 FDA가 기본적으로 그렇죠. FDA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힘이 센 기관이에요.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식약처가 되게 힘이 센 기관이에요. 왜요? 거기서 뭔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냥 판매, 사용, 처분 모든 게
불가능해요. 맞죠? 그러다 보니 사실상 그 물품들이 제대로 이행 정보들을 갖고 제대로 사실 시간도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되지만 제대로 모든 절차를 거쳤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딜리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게 또 수입 세금이죠. 그래서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이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만 여쭐게요. 근데 아까 사실 전 강의에 답이 다 있긴 했는데 여러분이 수출 통관을 하셔야 되건 수입 통관을 하셔야 되건 무조건 준비해야 되는 서류 3가지만 꼽는다라고 하면 뭐뭐뭐를 꼽으시겠어요? 한번 쭉 그냥 편하게 알고 계신 범위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인보이스가 필요해요. 아까 서 대표님의 거기 CI라고 써 있었던 게 커머셜 인보이스예요. 그리고 앞쪽에 커머셜자가 생략되어 있어도 인보이스예요. 그냥. 자,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운송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부터 마찬가지로 답이 나왔었지만 뭐가 필요할까요? 해상운송이라고 하면 BL이 필요할 거고요. 만약에 항공운송이라고 하면요. 에어웨이빌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물품을 하나하나 개별로 보내지 않아요. 우린 이거 묶어서 포장해서 보낼 거고요. 포장을 까보지 않으면 누구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관에 이 포장, 이 박스 까면 뭐가 들었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드는 문서가 뭐예요? 네, 패킹 리스트예요. 이 3가지가 기본 서류예요. 이 3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수출자 또는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관세사는 수출 신고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요. 수입자 그리고 수입자의 위임을 받은 관세사도 수입 신고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서류라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관세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받을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아까 잠깐 살펴봤던 CO 원산지 증명서가 이 4번째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사실 CO는요 없다고 통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관세적인 혜택을 못 받으실 수 있다는 게 하나가 있는데 사실 CO를 제가 얘기를 하면 저한테 지금부터 2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CO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개별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확하게 발행된 서류를 적기에 제공하여야만 CO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CO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건 각 정한 협정에서 정한 내용의 협정에 정한 내용에 따라서 정확한 절차로 발급된 문서를 적기에 제공을 하셔야만 관세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요 3가지가 각각 굉장히 살펴봐야 될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한국에서 만든 물건을 미국에다가 다량으로 판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보이스, 패킹, BL 이런 건 진짜 이건 기본이고요. 이 CO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연구해 보시면 여러분이 세금적인 메리트가 있으면 사실 가격 메리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께서 큰 시장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사이드에서 필요한 건 아마존 보내려면 수출 신고예요. 제가 여기 고글로벌 넣어놓긴 했는데 고글로벌로 하든 관세청 유니패스에 직접 하시든 관세사한테 맡겨서 하시든 수출 신고는 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사실 서 대표님이 이렇게 쭉 그죠? 수출 신고하면 이게 좋아요라고 하셨는데 다 필요 없어요. 이게 좋아요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뭐 돼 있어요? 관세법상 필수 의무사항이에요. 그게 정식 수출 신고든 간이에 대한 방법이든 뭐가 됐든 물품을 정확하게 내가 내보냈다라는 증빙을 남기는 게 우리나라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이기 때문에 관세법에서 하라고 하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무역거래자니까. 그래서 혜택이라는 것에 앞서서 관세법상 필수 의무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여러분 왜 이런 장사하세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면 대부분 우리는 페이오니아와 같은 핀테크 기업을 통해서 받지만 은행, 우리가 얘기한 어쨌거나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금 수령의 증빙으로서 사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된다는 거. 요 2가지만으로도 사실상 여러분이 수출 신고를 안 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부분들 그리고 아까 이제 이미 서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과 여기 있는 부분들 같이 엮어서 여러분께서 수출에 대한 부분들, 신고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품을 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통관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물품 판매 금액을 계산을 하시잖아요. 아마존에 내가 얼마로 올리실지 내용들 쭉 이렇게 해보시면 제가 책에서 봤더니 이렇게 계산하는 공식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염두해 두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세예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갖고 오셔서 파신다고 해도 가소싱할 때 그때 드는 관세를 여러분 예측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 가격의 계산, 구매 가격의 계산, 공이 굉장히 관세는 중요한 영역을 담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잠깐 어려운 얘기를 좀 써놓기는 했는데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들은 아니에요. 자, 관세, 과세 요건이라고 써놨는데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 모든 세금은요. 과세 요건이라는 게 있고 이 과세 요건이라는 게 성립해야만 세금이 붙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세금에 대한 과세 요건은 대부분 과세 물건, 과세 표준, 세율, 납세 의무자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것들을 관세로 엮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과세 물건입니다. 과세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구즈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것들이 세금을 매길 대상이 되느냐라는 객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세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수입과 수출과 통과하는 것과 같이 화물에 대해서 관세를 매깁니다. 여기서 제가 화물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는 게 되게 큰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 자, 제가 CD를 팔아요. BTS CD를 팔아요. 그래서 BTS 얘기하니까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는 여자분들이 싹 지나가는데 BTS CD를 팔아요. 그러면 음악이 담겨있는 CD를 우리는 해외 운송을 시켜줘야 돼요. 그때는 뭐가 있는 거냐면 물품, 구즈가 발생을 하죠. 맞죠? 자, 그러면 이거는 물건에 대한 해외 이동이 있어요. 그럼 그 물건은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나가서 선적돼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일련의 물류의 흐름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좀 다른 개념으로 BTS 노래를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미국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아요. 자, 그거 생각해 보시면 굳이 미국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으면 이상하니까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미국 애가 다운을 받아가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통관을 해야 되는 물품이라는 게 존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CD를 팔 땐 통관을 해야 되지만 음원을 다운받을 땐 통관을 안 해도 돼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CD를 팔 때는 필요하면 관세도 내야 되고 부가세도 내야 될 수 있지만 음원을 다운받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세라고 하는 거는 유체물에 한정돼서 붙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유체물에 한정돼서 붙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관이라는 개념으로 수입 통관, 수출 통관,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반송 통관 이런 경우, 즉 관세선과 관세선에 이제 관련된 역할을 하는 경우에 관세가 붙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 관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서 안 들어보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라고 돼 있냐면 관세법에서 우리나라는요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상당히 많은 국가가 사실상 수입 관세만을 운영하거나 명목상으로는 수출 관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세율을 0으로 만들어놔서 관세가 붙지 않게끔 관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잘 팔아야 되니까. 관세는요 무조건 원가를 구성해요. 수출 관세는요 수출 원가를 구성할 거고요. 수입 원가는 수입 관세는 수입 원가를 구성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를 구성한다는 건 가격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 뭘 한다? 수입 관세만 운영하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입 물품의 관세가 부과가 된다는 것까지만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입 물품이 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과세 표준, 즉 얼마를 덩어리로 계산을 해야 돼? 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인데 기본적으로 관세는 두 가지를 베이스로 합니다. 그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이나
수량을 베이스로 관세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데 대다수, 절대 다수의 물건이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그냥 가격으로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보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수량으로 부과하는 것들도 조금 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한국에 대비해서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거래하시는 물건은 그냥 가격에 따라서 가격을 몸값으로 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 스멀스멀 항상 이렇게 올라오는 욕구가 있어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언더밸류의 욕구가 있어요. 언더밸류. 언더밸류가 뭐예요? 대표님, 언더밸류를 언제 언더밸류라는 용어를 쓰시나요? 네. 네, 수출 내보내려고 할 때 가격을 내려서 관세도 피하고 신고 대상도 피하고. 그 무슨 얘기냐면 인보이스에 분명히 10,000불짜리예요. 그죠? 근데 10,000불이라고 쓰면 좀 그런 거예요. 그럴 경우에 하실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10.000이니까 뒤에 거를 싹 지워요. 맞잖아요. 뒤에 거 싹 지워. 03개를 딱 지우고 요것도 이렇게 싹 지워요. 그럼 10,000불이 얼마가 돼요? 순간에 10불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는 건 거죠. 그럼 웬만하면 세금도 낼 것도 없고요. 뭔가 할 게 아무도 없어요. 그 순간.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관세법상 가격 조작죄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죄목이 추가가 될 수 있어요. 겁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관리 포인트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언더밸류 욕구들이 뭐에서 발생을 하는 거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과표가 가격으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럼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네요. 그 안 되겠다라는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얼마의 비율을 세금으로 낼 것인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율, 관세에서는 관세율에 대한 개념이 될 거고요. 관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나라 수입 물품에 붙는 기본 관세, 그리고 특혜 관세라고 해서 WTO, ITA 세율, 그다음에 FTA 세율, 그다음에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아프타 세율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특혜 세율이 붙는 경우들도 있고요. 비특혜 세율도 있어요. 비특혜 세율은 뭐냐? 특혜는 뭔가를 잘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비특혜는요? 잘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줄창 싸워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뭐 했어요? 좋아, 중국산 물품에 추가 관세 부과. 그게 뭐예요? 그게 비특혜 세율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원래 8%인데 야, 미국에서 한미 FTA니까 한국에서 온 거 내가 0% 해줄게. 이건 뭐냐면 그건 특혜 세율이에요. 그런데 야, 중국에서 왔어. 어디 25% 맞아봐. 이게 뭐예요? 얘가 비특혜 세율이에요. 그래서 세율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가 시시각각 세계 정세에 따라서 국내 경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수입세율에 대한 것, 관세율에 대한 것들은 전문가랑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소통하시고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돈을 납부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납세의무자가 등장하는데 이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관청에다가 세금을 내는 그 사람을 말해요. 자, 여러분이 직접 물건을 다 옮겨가지고 아마존 창고에다 갖다 놓으셨어요. 일반 창고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금 부담에 대한 것들까지 사실 생각하셔갖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물품 보내시고 그 이제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물품을 받아요. 알아서 하겠대요. 그러면 그들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납세 의무자는요, 여러분이 어떤 거래 조건을 선택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밑에다가 작게 인코텀즈라고는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관세를 계산을 하는 부분들은 아까 이제 살펴보신 것처럼 과세 물건을 결정하면 거기에 따른 과표가 따라 나오고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나와요. 요 플로우로 움직여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관세로 데리고 오면 수입 물품의 가격의 관세율을 곱하면 산정세액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미국으로 우리가 수출을 해서 미국으로 핸드폰 케이스가 수입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일단 케이스 기본 가격이 붙고 케이스에 따른 HS 코드에 따른 관세율이 붙을 거고요. 만약에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가 있다라고 하면 한국산 요 HS 코드에 해당하는 한국산 저 핸드폰 케이스는 1%고요. 원산 증명서가 없다라고 하면 몇 프로가 될 거예요? 기본세율 5.3%가 될 거예요. 얘가 붙고 나서 남은 이제 세금들이 되겠죠. 그럼 5.3%면 0.53원이 되고, 0.53이 이제 달러가 되고, 얘가 이제 1%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5분의 1이 되는 거겠죠. 사실.
그러다 보니 여러분께서 이제 아까 우리 언더밸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유혹에 노출이 되는 거죠. 일단 얘가 10불인데 좀 큰 것 같아. 일단 0을 지워. 됐죠? 그 다음에 이거가 지금 내가 원산증명서가 없는데 얘는 5.3%인데 뭔가 다른 걸로 가게 되면 이 세율이 더 낮아질 것 같아. 그럼 일단 품목분류 뭐 대충 바꿔. 설마 걸리겠어? 그럼 이제 세액 관세율이 뚝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세계 각국에 있는 그 정부기관 중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정보관리가 제일 잘 돼 있고 빅데이터 관리가 제일 잘 돼 있는 기관이 어디냐면 관세기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고하시는 내용들은 여러분 것뿐만 아니라 유사한 물품들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DB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그런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되면 사실 뭐 여러 가지 페널티, 가산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참으시고 적정하게 계산하시는 법들을 이해하시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관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아무나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하면 안 돼요. 그 안 되는 것들을 그러면 야, 안 돼. 그러면 같이 하자라는 게 필요하죠. 세계적으로 야, 우리 이거 같이 만들어서 같이 적용하자. 그게 뭐냐면 맨 위에 있는 신고 가격의 결정이라고 해놓고 제가 관세 평가라는 단어를 써놓았습니다. 관세 평가라고 하는 거는요. 아까 우리가 수입 신고를 할 때 과세 표준으로서의 과세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WTO 관세 평가 협정이라는 거에 의해서 우리나라 관세법, 미국에도 마찬가지 수입세법 여러 가지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런 것들을 수용을 해 놨고요. 이 관세 평가에서 근데 우리가 이미 뭘 알고 있냐면 관세 평가에 단어 뭐 써 있어요? 밸류에이션이죠. 제가 아까 인보이스의 가격을 낮게 쓰고 싶은 거를 아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언더밸류라고 표현했죠. 우리 지금 얘기하면서 밸류에이션이랑 언더밸류라고 표현했지 프라이스라고 표현한 적 있나요? 없죠. 여기서 관세가 갖는 기본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관세는요. 그 물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납부를 하고 산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정확해요. 밸류는 가치고요. 프라이스는 가격이에요. 그럼 밸류와 프라이스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밸류를 화폐화해 놓은 게, 거래를 위해서 화폐화해 놓은 게 프라이스예요. 그럼 이게 일반적인 거래라고 하면요. 밸류가 프라이스랑 같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밸류만큼 프라이스로 받아야지. 거기다 더 받아야지. 그죠? 그런데 상거래상 여러 가지 요소가 개입되면서 밸류와 프라이스가 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금은 뭘로 내는 거다? 기본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프라이스로 내는 거다? 밸류로 내는 거다? 밸류로 내는 거다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관세는 밸류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단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물품의 프라이스가 물품의 밸류를 대부분 수용을 해 있어요. 제가 이거를 3만 원에 산다라고 하는 거는 이 물품의 밸류가 3만 원은 된다는 거예요. 그쵸? 제가 3만 원짜리를 만 원에 파는 거는 시장 진입을 하기 위해서 덤핑을 치는 거고요. 그래도 살 사람들이 있다라고 만 원에 사겠죠. 하지만 저는 만약에 이 물품의 정상 가격이 3만 원이라고 하면 수입 신고도 얼마로 해야 된다? 3만 원으로 해야 된다라는 공식이 성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프라이스하고 밸류가 어떻게 된다? 일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가 지금 일방법이라 써놨는데 당해 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과세 가격을 결정을 해서 만약에 이 거래 가격이 특별히 조작된 가격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 가격을 바탕으로 뭘 하시면 된다? 물품에 대한 신고를 하시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출 신고서에 기재하시는 기본 가격, 수입 신고서에 기재하시는 기본 가격이 다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냐면 이거예요. 정상적으로 수출 판매를 할 때 거기에 해당하는 거래 가격을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 또는 신고를 하는 가격의 베이스로 잡으면 가장 합리적이겠구나. 물론 다소간에 이제 이런 차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수출 신고를 할 때 뭘로 하시게 됩니까? 아까 보시니까 해보신 분들이 훨씬 많으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수출 신고서에는 가격이 뭘로 들어가요? 우리나라 수출 신고서.
FOB 가격으로 들어가요. 제가 고글로벌도 가봤더니 고글로벌도 기본 가격이 FOB로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모든 세관 포함해서 모든 통관에 관련된 베이스를 수출은 다 FOB로 잡아요. 수입은 뭘로 잡아요? 우리나라는 CIF로 잡아요. 미국은요? 수출도 FOB로 잡고 수입도 FOB로 잡아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FOB라고 하는 건 요 그림 보시면 돼요. 셀러가 물품 소싱해서요. 국내 운송에서 선적할 때까지의 필요한 비용을 가격으로 얹어놓은 게 FOB예요. 그럼 뭐가 빠지냐면 국제 운송 구간에 대한 가격 빠지고요.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 빠지겠죠. 요만큼이 뭐가 돼요? FOB 프라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CIF로 과세 표준을 잡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수입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국제 운송 구간에도 세금을 매긴다라는 개념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 국제 운송 구간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수출 신고를 할 때 뭘로 잡으시고 FOB로 잡으시고 사실상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FOB로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FOB 프라이스를 정확하게 산정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다 DDP로 계산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DDP로 계산하셔서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시면 저는 없다라고 하면 그 가격 넣는 거는 크게 대세 영향을 주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거나 여러분께서 굳이 한번 구분해 보실 수 있다라고 하면 FOB 프라이스를 정확하게 디파인을 해 보시는 게 수출 신고도 우리나라 이제 통계가 정확하게 잡힐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우리가 수입 신고할 때도 FOB 프라이스를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 관세율의 결정이고요. HS 코드를 한번 들어보셨죠? 여쭤보겠지만 답은 써 있어요. HS 코드는 국제 공통으로 몇 단위까지 쓸 수 있을까요? 항상 문제엔 답이 있어요. 앞에 시뻘건 글씨로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6단위까지는 국제 공통입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우리나라는 HS 코드를 우리나라 통계 목적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HSK라고 불러요. 수출 신고할 때 HSK 넣게 돼 있는데 HSK는 몇 단위예요? 네, 10개. 우리나라 HSK는 10단위예요. 미국에서도 10단위 코드를 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한국 10단위랑 미국 10단위랑 두 개가 똑같아요? 틀려요. 그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아니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거든요. 6단위까지만 국제 공통이고요. 그 6단위 밑에서 하부 단위를 나누는 거는 국가마다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6단위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나라 거 미국 게 다르다라는 것들은 정확하게 인지를 해두시고 사실 이따가 미국 간사사님도 좋은 말씀 해주시겠지만 그 나라에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이제 관리하고 여러분께서 준비하시는 것도 되게 필요할 수 있다는 거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되게 좋은 나라예요. 품목 분류에 대한 참고 자료나 참고 사이트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 관세청 사이트에 가시면 관세법령 정보 포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거기에 HS 코드 세계 HS라고 하는 게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사실 웬만히 품명으로 검색해도 여러분이 참고를 받으실 수 있는 많은 사례와 많은 DB들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미국 관세청 CBP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들도 있으니 여러분이 미국 쪽에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깨알 저희 회사 어필을 하면 더 컨설팅 그룹 홈페이지 여기고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서 만든 교육 사이트 있고요. 유튜브 검색해보시면 제가 짤막짤막하게 짤로 나와서 이런 것들을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서 보시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오늘 사실 1섹터, 2섹터 저희 일부 행사에서 하는 것들은 결론은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무역 거래자이시고요. 이 무역 거래자라고 하는 건 한 번 치고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법적 토대에서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